도박꾼 혹은 형사. 토마스 워터스 미스터리. 내가 계속적으로 몇 가지 어리석은 행동들을 저지른 결과 커다란 역경이 닥쳐왔고 결과적으로 나는 런던 경시청의 경찰관으로서 근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직업만이 나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후 런던 서쪽 지역에서 유명한 공예가의 상품들을 예술적으로 모방하여 판매한 사기꾼들을 체포하고 처벌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나의 재능과 과감함을 통해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경시청의 고위층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경시청장이 나를 직접 호출했다. 그리고 경시청장과의 상당히 긴 대화 중 그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했던 역할을 언급하는 것 외에도 그는 나에게 특정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암시를 던졌다. 나의 용기와 추리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예전에 자네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군. 그가 나를 떠나보내면서 뭔가를 의미하는 듯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지금의 직업이 아니라 자네가 다른 직업에 종사할 때 만났던 것 같아. 너무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 불필요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파헤칠 생각은 없으니까 말이야. 워터스라는 성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흔한 성이고 다양한 지역 출신이기도 하지. 그리고 내가 아마도 그러더니 그의 차가운 미소가 뭔가 역설적인 표정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자네를 경찰관으로 추천해준 신사의 추천장을 봤더니 그것보다 더욱 강력한 보증서는 없겠더군. 물론 자네가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행동 때문에 자네의 과거 기록과 추천장을 찾아봤지. 그랬더니 자네의 과거에 대해서 캐묻는다는 것이 상당히 경솔하면서도 멍청한 짓처럼 보이더군. 나로서는 더 이상 캐물을 생각은 없네. 물론 그럴 권리도 없고 조만간 다시 자네에게 사람을 보내겠네. 기다리고 있으라고. 나는 집으로 걸어가는 사이 경시청장이 예전 내가 다른 일을 하던 시절을 잘 알고 있고 그때 나를 만났다고 암시한 것이 아무 근거도 없이 헛된 소리라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예전에 화려한 삶을 살 당시 나는 런던에 방문한 적이 거의 없었고 따라서 런던의 사교계 사람들과 어울린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경시청장의 암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경마 시즌 중에 경시청장이 돈캐스터를 방문한 적이 있음을 상기해줬다. 아마도 그때 그가 나를 만났거나 봤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아마도 아내의 추측이 경시청장의 암시에 대한 설명이 될 법했다. 하지만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결코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경시청장이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낸 적이 없었고 나로서도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할 의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야 나는 그의 호출을 받았다. 그의 지시를 들으면서 내가 매우 특별한 임무에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사실 가장 노련하고 현명한 형사들이라도 그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을 명예로 여길 만한 건이었다. 여기 사기꾼과 협잡꾼, 위조범들의 무리와 그에 속한 악당들에 대한 묘사가 적힌 서류가 있네. 경시청장이 지시를 마무리하면서 말했다. 이들이 자주 가는 은밀한 장소들을 발견하고 이들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자네의 임무야. 너무나도 많은 형사들이 이 일에 매달리는 바람에 오히려 혼선을 겪고 있다고 말해야겠지. 자네는 그런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하네. 이 친구들은 아주 노련한 범죄자들이야. 이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할 거야. 물론 커다란 통찰력과 영리함도 필요할 거고. 가장 최근 이들에게 희생당한 피해자는 머톤 씨네. 도우저 레이디이신 에버턴 부인이 이혼 전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지. 레이디 자신이 고통과 혼란에 빠진 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친히 우리 쪽으로 연락을 하셨지. 오늘 오후 5시에 부인을 찾아가 보도록 하게.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 물론 제대로 된 옷을 갖춰 입고 가야겠지. 가서 부인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수집해서 정리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네.
그 지시 사항과 다른 몇 가지 사소한 이야기들 끝에 나는 경시청장의 사무실에서 나와 상당히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임무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근무 시에 계속 입어야 하는 평범하고 단조로운 제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크게 기뻤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내가 신경 써서 처리한 덕분에 나의 파상과 불운으로부터도 남길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옷을 갖춰 입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에버턴 부인의 저택으로 갔다. 거대한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응접실로 안내받았고 그곳에서는 이미 레이디 본인과 영애 아가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다. 에버턴 부인은 말끔하게 차려입은 내 모습에 상당히 놀란 것 같았다. 어떤 옷을 입었던 경찰관에 대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옷차림에 놀란 것이었다. 내가 가져간 추천장을 꼼꼼하게 읽은 후에야 그녀의 거민하고 불신 섞인 눈빛이 굉장히 겸손하고 교양 있는 눈빛으로 바뀌었다. 여기 앉으시죠, 워터스 씨. 레이디 본인이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내 아들이 겪고 있는 불운한 덕과 함정으로부터 그 아이를 구하는 임무를 위해서 당신이 특별히 선정되었다는 것이 그 추천장의 내용이었어요. 고귀한 부인의 거만하고 위협적인 태도 때문에 당혹과 위축감을 느낀 나에게서 대답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원래 나는 그녀의 아들이 연루된 사기꾼들의 무리를 발본세곤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어떤 정보든 나에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려는 참이었다. 하지만 신사의 옷차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질적인 위치가 일개 경찰관이라는 것을 시적절하게 떠올렸다. 그래서 지극히 고귀한 집안의 숙녀 앞에서 부적절하게 혀를 놀려 제잘거리는 대신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부인 자신이 이야기를 이어갔고 다음이 내가 그녀로부터 얻은 정보였다. 그녀의 아들 찰스 머톤 씨는 성인식을 마친 지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 글자 그대로 도둑들 사이로 스스로를 밀어넣었다. 도박에 대한 열정이 그의 존재와 영혼을 절대적으로 사로잡은 것처럼 보였다. 거의 매일 낮 그리고 거의 매일 밤 그는 도박에 열을 올렸고 나날이 수척해져 갔다. 그 자신에 의하면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현금과 재산을 도박에 탕진했다. 물론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명백한 강도와 사기의 실행 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어머니인 도우저 레이디가 어리석은 애정을 가지고 그에게 남겨준 막대한 유산마저 탕진했다. 또한 채권과 사채를 포함한 다른 재무 역시 끔찍할 정도로 거대하게 축적되었다. 이러한 파멸을 가져온 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샌드포드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세련되고 멋진 외모를 가졌지만 그 내면에는 베베꼬인 악당의 영혼을 가진 남자였다. 바로 내 임무는 그런 그의 숨겨진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지만 머톤 씨는 이 사악한 남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했다. 샌드포드와 그의 무리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고 파멸을 맞이했지만 머톤 씨는 그런 공경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조언을 듣고 위안을 받기 위해서 샌드포드에게 의존했다. 남성 우선의 승계 원칙에 따라서 에버턴 가문의 영지는 이제 죽은 아버지의 가장 먼 친척에게 상속되었다. 따라서 이제 파멸의 신은 스스로를 망하게 만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을 모두 정면에서 노려보고 있었다. 도우저 레이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아들이 낭비한 재산으로 인해서 이제 그녀의 재산을 모두 동원한다고 해도 그녀에게까지 몰려오는 채권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힘들어 보였다. 나는 큰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에버턴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머톤 씨가 샌드포드를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소개시켜줬고 바로 그 즈음부터 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녀가 샌드포드의 외모와 태도, 성격 등에 대해서 묘사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 문제의 남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알던 사람이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그가 예전 나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고 나 역시 커다란 호의로서 그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느끼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뚜렷해졌다. 물론 나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나는 에버턴 부인과 딸에게 우리의 수사 과정이 절대적으로 머톤 씨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철저히 주의를 주고 그 집을 떠났다. 이미 나는 실행하기로 계획한 것들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얻은 상태였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알리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그런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머튼 씨나 샌드포드의 의심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신 나는 우체국에 편지를 통해서 경과를 알리겠다고 안내했다. 만약 그가 내가 생각한 사람이 맞다면 나는 거리 속행인들 사이로 들어가며 생각했다. 그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내 혈관 속 피가 거칠게 흐르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카르돈이라는 사기꾼이 맞다면 이 수사의 성공은 정말로 큰 승리가 될 거야. 진정한 승리겠지. 에버턴 부인이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 심장과 열정은 쉴 새 없이 뛸 거야. 한 명의 순진한 젊은 신사와 그의 다정한 아내의 삶이 망가졌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에서 추락하여 남노하고 비참한 가난으로 몰락했지. 그런 몰락을 겪은 존재라면 이 땅 위를 걸어다닐 정도의 활기를 가졌다고 해도 복수를 위해서라면 도약하고 뛸 수 있을 거야. 제발 내 생각이 맞기를 바라. 그리고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내 적은 나 스스로 돌보겠어. 그래, 이 자식아, 복수가 내 등 뒤를 따라가고 있다. 내가 얻는 정보에 따르면 샌드포드는 발레 공연이 있을 때면 언제나 이탈리아 오페라 극장에 나타났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객석 번호가 경찰 기록에 남아 있었다. 나는 신문 공연표를 훑어본 후 그날 저녁에 매우 유명한 공연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공연을 보기로 결정했다. 내가 그 극장에 간 것은 10시에서 몇 분이 지난 시각이었다. 발레 공연이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고 나는 열기를 담은 시선으로 주변을 돌아보았다. 내가 찾는 사람이 주로 예약한다는 객석은 빈 상태였다. 순간적으로 실망을 느꼈지만 그 느낌은 오래 가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기도 전 카르돈이 그 어느 때보다 의기양양한 태도로 나타났다. 그의 바로 옆에는 귀족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가 같이 걷고 있었는데 에버턴 부인의 응접실에서 봤던 초상화의 근거에서 그가 바로 머튼 씨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즉시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눈을 반짝이는 파충류가 혓바닥을 길게 내뺀 것을 보고 바로 그 동물의 독이 나에게 입혔던 피해와 절망을 떠올리는 바람에 욱하는 감정이 생겼지만 나는 잠시 멈춰서 그 감정을 추스렀다. 나는 극장 맞은편 쪽으로 재빨리 움직여서 과감하게 분리된 객석 안으로 들어갔다. 카르돈의 등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고 내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가 급하게 고개를 돌렸다. 만약 바실리스크 뱀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고 해도 그처럼 놀라고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렇지만 나의 태도는 절대적으로 예의 바른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내가 뻗은 손은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환영하는 듯 보였다. 워터스, 그가 마침내 더듬거렸다. 그리고 어색한 태도로 내 손을 마주 잡았다. 여기에서 자네를 만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 자네가 상상도 못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군. 지금 자네는 오랜 친구를 보고 있지만 마치 자신을 잡아먹을 기회를 노리는 악마라도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군. 정말로. 잠시만 조용히. 우리 이야기는 로비로 가서 하자고. 이 오랜 친구야. 그가 머톤 씨의 놀란 시선에 반응하면서 말했다. 잠시만 이야기하고 바로 올게. 그래,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워터스. 우리가 로비로 나가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되자 그가 여느 때의 침착한 태도로 말했다. 나는 자네가 우리하고 어울리는 것을 완전히 끝냈다고 생각했어. 사실 그렇지 않았나?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완전히 망했지. 완벽하게 끝났지. 자네보다 그것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아, 나의 소중한 친구. 자네 설마 상상으로라도 내가 자네를. 내가 상상하는 것은 전혀 없어. 내 친애하는 친구, 카르돈. 나는 그냥 완벽하게 파멸한 거라고. 그냥 깨끗하게 끝났어. 요즘 사람들 표현대로 하자면 시체나 다름없지. 하지만 우리 친절한 삼촌께서 나를 도와주기로. 패스그로브 경께서 돌아가셨군. 그가 내 말을 끊고 갑자기 흥분해서 앞뒤로 뛰면서 혼자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자네가 패스그로브 경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군. 정말로 축하해, 내 사랑하는 친구. 정말로 놀랍고도 신비한 상황의 변화군.
그래, 맞아. 하지만 내가 자네와 즐기던 과거의 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란 건 말해둬야겠군. 이제 더 이상의 주사위 놀이는 안 돼. 그리고 나는 이미 에밀리에게 카드에는 손도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악마의 화신의 눈동자 속 차갑고 사악한 눈빛이 반짝였다. 그 눈빛은 마치 숙련된 도박꾼이 선한 의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며 비웃음을 띠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가 평이한 어조로 말했다. 좋아, 아주 좋아. 그래, 맞는 말이지, 이 친구야.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선 자네에게 머톤 씨를 소개해줄게. 아주 지체 높은 집안 출신이고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그건 그렇고, 워터스. 그가 달래는 듯 은밀한 어조로 나에게 속삭였다. 내 이름 말야. 가족 문제하고 다른 이유들 때문에 현재는 샌드포드라고 부르고 있어. 내가 이러는 이유는 나중에 다 설명할게. 샌드포드라. 그래, 잊지 마. 하지만 이런 발레 공연이 벌써 다 끝났군. 그리고 나는 아주 예의를 갖춘 형식을 가지고 머톤 씨에게 소개되었다. 샌드포드는 내가 자신의 오래된 명예로운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최근 몇 개월 동안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발레 공연이 끝나자 샌드포드는 오페라 극장 근처의 유럽 스타일의 커피하우스로 가자고 제안했다. 모두가 그의 말에 동의했고 우리는 거리를 걸어서 그곳으로 갔다. 그런데 오페라 극장을 나가기 직전 계단 아래쪽에서 우리는 우연히 경시청장과 마주쳤다. 그 역시 오페라 하우스에서 나가던 중이었다. 머톤 씨의 사과의 의미를 담은 목례에 경시청장이 마주 고개를 숙였고 그 사이 그의 날카로운 눈이 재빨리 우리를 훑어보았다. 하지만 흥미로운 눈빛이라든지 나를 알아보는 듯한 기색은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내 옷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개의 계단을 내려간 후 나는 경시청장의 속임수가 완벽하게 작동했음을 깨달았다. 놀라움과 격려의 의미가 담긴 그의 눈빛이 재빨리 그리고 날카롭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풍성한 눈썹 아래에서 잠깐 빛났던 눈빛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경시청장과 나의 공동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아주 조금만 힘을 내면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두세 병의 와인을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샌드포드가 유난히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훌륭하고 진기한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놀랍고 재미있는 농담들을 늘어놓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아주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는 새로운 먹잇감을 바라보는 듯 느껴졌다. 아내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선한 행동을 이겨내고 의심할 바 없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감이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12시 30분이 지나자 그가 헤어질 시간이라고 말했다. 머톤 씨가 그 말을 듣자마자 열렬히 찬성하는 의사를 표현했다. 그는 너무 지친 나머지 초조와 불안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와 함께 가겠나, 워터스? 우리가 헤어지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날 즈음 샌드포드가 제안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카드 게임을 어깨너머로 지켜보는 것이 아내와의 약속을 깨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 그런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나한테 게임을 같이 하자고 요구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악마의 미소가 그의 입꼬리에 걸렸다. 자네의 선한 의도를 시험할 유혹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내가 확언할 수 있어. 잠시 후 우리는 조용하게 서 있는 집에 단단하게 잠긴 문 앞에 도착했다. 그 집은 스트랜드 거리로부터 이어지는 작은 골목 중 하나에 있었다. 샌드포드가 아주 살짝 특이한 리듬으로 문을 두드렸고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왔다. 그리고 샌드포드가 암호 같은 것을 말했는데 나는 듣지 못했다. 그가 열쇠구멍 사이로 조용히 속삭이자 문이 열렸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서 2층으로 향했는데 그 건물 전체에는 창문 가리개가 촘촘하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리 쪽에서 알아차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다만 내부 공간 전체에는 환한 불빛이 가득 차 있었다. 룰렛과 카드게임, 주사위 게임 탁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와인과 위스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료들이 풍성하게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다. 이미 그곳에는 26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도박장을 운영하는 불량배들을 제외하면 아주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11명에서 12명 정도 있었다.
다만 그들의 표정과 태도가 상당히 불량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들 중 한두 명이 내 진정한 직업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일시적으로 몰려왔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불가능했다. 경찰에 취직한 이후에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주로 돌아다니던 곳은 그런 사악한 신사들이 시간을 보내고 유흥을 즐기는 곳과 겹치지 않았다. 또한 나는 런던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여하튼 질문을 던지는 듯한 눈빛들이 나중에 들어간 우리 세 명에게 쏠려 있었다. 그러더니 덩치가 크고 털이 많은 남자가 불쾌한 어조로 신문을 시작했다. 아직 대답을 안 했잖아. 이 사람은 뭐야? 샌드포드가 그에게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이 들렸다. 그리고 그가 덧붙여서 몇 마디를 속삭이자 그 유럽 전역에 걸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을 것이 틀림없는 남자의 입술 주위로 냉정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삽시간에 완전히 바뀌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다. 비록 내가 권총을 숨기고 있었지만 상당히 난폭한 악당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들과 충돌이 벌어질 경우 내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게임을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처음에는 뻣뻣한 태도로 제안을 거부한 나는 서서히 저항할 수 없는 유혹에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그 위협적으로 보이는 외국인 친구를 속이기에 적당한 금액으로 도박을 시작했다. 처음 몇몇 게임에서 그들은 관대하게도 내가 승리하도록 용인했다. 그 결과 나는 악마의 돈을 상당히 땄고 약 10파운드를 벌었다. 머톤 씨는 순식간에 주사위 게임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당히 큰 돈을 잃었다. 그가 가져온 돈을 모두 소진하자 그에게 서류로 된 차용증이 발급되었다. 그를 대상으로 한 속임수는 너무나도 대담했기에 완전한 도박 초심자만 아니라면 그 누구도 알아차릴 정도였다. 하지만 머톤 씨는 게임의 상대방들이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자신의 안내자이자 친구인 샌드포드의 조언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샌드포드 자신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너무나도 화기애애했던 회합은 약 6시 경에 산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명씩 뒷문을 통해서 은밀하게 밖으로 나갔고 나가는 순간 그날 저녁에 사용할 새로운 암호를 전달받았다. 몇 시간 후 나는 수사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경시청장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운이 좋게도 샌드포드를 알고 있었다는 것에 크게 기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내가 그날 저녁에 사용할 암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 도박을 하는 현장을 덮쳐서 일당을 잡아들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목표의 일부에 불과했다. 샌드포드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교 클럽에서 가짜 외국 지폐가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런 혐의를 확증할 수 있는 법률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그들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가능하다면 머톤 씨로부터 약탈해간 재산과 채권 등을 회수하는 것 역시 필요했다. 이후 7에서 8일 동안 특별하게 중요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다. 매일 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도박판이 벌어졌고 머톤 씨는 더욱 더 도박에 집중했다. 심지어 그는 누나의 보석까지도 몰래 가지고 나와서 판돈으로 걸었고 결국 잃었다. 평소였다면 너무나도 명예로운 신사였을 그가 끔찍한 악행에 젖어들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샌드포드의 조언에 따라서 머톤 씨는 자신의 저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과정을 결론지으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 그때까지의 도박빚을 명예롭게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잃은 돈을 대부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단 한 번에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도박꾼들이 공유하는 착각이었다. 나는 새로운 음모를 위한 예비 단계가 실행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머톤 씨는 에카르테 카드 게임에 자신이 매우 능숙하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그것 역시 속임수였다. 그는 모든 게임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계획에 조종당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 게임에서 돈을 잃은 모든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바로 그런 계획에 내가 말려들어 파멸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특히 그 계획을 잘 탐지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통쾌한 반격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 더욱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는 사이에도 나는 놀고 있지만은 않았다. 내가 런던에 있는 이유가 4,000에서 5,000 파운드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정보를 은밀하게 샌드포드에게 흘렸다.
패스그로브 삼촌의 유산의 일부인 그 돈을 받는 즉시 나는 서둘러 요크셔 시골 동네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 역시 그 정보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정보를 무심한 듯 샌드포드에게 흘린 순간 나는 그 악당의 눈동자를 우연히 바라보게 되었다. 그 안에는 악마의 기쁨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샌드포드요, 샌드포드요. 너는 그토록 교활하다고 자신하면서도 내가 속임수를 써서 완벽하게 파멸시킨 사람이 내게 진 빚을 그토록 쉽게 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정말 너야말로 모래가루로 눈앞을 가린 멍청이가 아니겠는가. 위기 상황이 재빨리 다가왔다. 머톤 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그에게 지급될 현금과 수표가 출금되는 것이 다음 날로 다가옴에 따라서 위기 상황이 재빨리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날 나에 대한 수천 파운드의 유산이 지금 예정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에카르테 게임에서 계속되는 승리에 의기양양해진 머톤 씨는 그를 속인 사람들에게 진 빚과 채무를 바로 갚는 대신 담보로 빌린 돈을 모두 카드 게임에 투자해서 모든 빚을 한 번에 갚고 이득을 얻기로 결심했다. 물론 그것은 샌드포드의 재촉에 의한 것이었다. 그의 이런 생각은 처음에는 판돈을 딴 사람들에게서 격렬한 반대와 불평을 불러왔다. 그러나 샌드포드의 견고한 지원에 힘입어 머톤 씨는 승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대로 마침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임으로 에카르테가 선정되었다. 이제 머톤 씨가 몇 개월 동안 흥청망청 낭비한 재산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가장 최근에 게임에서 그는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그러니 그가 성공을 확신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을까? 머톤 씨는 샌드포드에게 자신이 주사위 또는 카드를 제대로 다룰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실 샌드포드가 머톤 씨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반복하면서 설득을 하던 당시 그의 눈 속에 떠오른 비웃음과 기쁨을 머톤 씨가 알아차렸어야만 했다. 이제 머톤 씨가 잃어버린 거대한 부를 되찾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머톤 씨 그리고 그를 속이려는 악당의 무리들 모두 그날을 간절히 기대했다. 그리고 사기꾼들과 그 희생자가 바라던 날이 당도했다. 나 역시 흥분과 초조 속에서 그날 밤을 기다렸다. 사기꾼들 중 가장 중요한 8명만이 그날의 도박판에 낄 예정이었고 찬란한 빛이 나는 막대한 유산을 막 받은 나 역시 도박판에 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성공적인 사기가 완결되면 승리의 나팔로 소리 높여 찬양할 관중의 역할이었다. 나는 머톤 씨에게 한 가지 충고를 했다. 신사로서 그의 명예를 걸고 절대적인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받은 후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 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확실히 챙겨둬야 해요. 당신이 이 사람들에게 진 모든 채무와 차용증, 게임으로 잃은 보석, 그리고 지폐와 금괴가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지 확인한 후 게임을 시작해요. 지금 당신이 걸고자 하는 판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금액인지도 확인하고요. 마침내 그날이 왔고 나의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12시에서 몇 분이 지난 즈음 내가 암호를 대자 그 도박장의 문이 열렸다. 2층 게임룸에서는 분노에 찬 언쟁이 진행 중이었다. 내가 충고한 대로 머톤 씨는 자신이 판돈으로 걸기 위해 가져온 돈과 정확히 동일한 금액의 채권, 차용증, 보석 등을 게임용 탁자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게임 실력과 운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흐른 그는 잃은 돈은 동전 하나까지 모두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무더기의 채권과 차용증, 지폐, 그의 누나의 보석, 그리고 큰 덩어리의 금괴와 고액권들이 탁자 위에 올려졌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족했다. 뭐 어쨌거나.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샌드포드가 외쳤다. 한두 시간 정도면 워터스가 머톤 씨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군요. 일종의 친구로서 친절을 베푼다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럴 수 없어. 괜찮아. 내가 차가운 태도로 대답했다. 내가 스스로 잃지 않는 한 내 돈과 나를 분리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자 악당의 얼굴 위로 사악한 찡그림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기꾼들 중 한 명이 밖으로 나가서 필요한 돈을 구해 오기로 결론지어졌다. 그는 약 30분 정도 밖으로 나갔다가 한 뭉치의 지폐를 들고 돌아왔다. 그것들은 외국은행에서 발행된 외국환 지폐들이었다. 바로 내가 바라고 예상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날 도박판의 모든 장면들이 내가 파멸을 맞이했던 장면들을 생생하게 상기시켰다.
그래서 나는 흥분과 고통의 어지러움을 느끼고 미친 듯이 질주하는 혈관 속 피를 식히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연거푸 들이켰다. 나머지 도박꾼들은 자신의 일에 너무나도 열중한 나머지 나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머톤 씨는 계속해서 돈을 잃었다. 중간 휴식이나 잠시 멈춤도 없이 판이 이어졌다. 판돈이 2배가 되었다가 바로 3배가 되었고 마침내 4배까지 뛰었다. 그의 두뇌는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가 카드를 받고 내던지고 돈을 잃었다. 그는 멈출 줄 모르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아, 저게 뭔가? 갑자기 샌드포드가 고함을 질렀다. 그러면서 그동안 머톤 씨 앞에서 그가 얼굴 위에 쓰고 있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악마의 얼굴이 드러났다. 저 소리를 들었나, 모두? 내 귀에도 어떤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의 의미를 그 방 안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리가 멈췄다. 신호형 초인종을 눌러봐, 에돌프. 샌드포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게임을 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옆에서 구경하던 모든 악당들이 행동을 멈추고 응답을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다. 응답이 왔다. 아래층에서 초인종 소리가 1번, 2번, 그리고 3번 울렸다. 좋아, 아주 좋아. 샌드포드가 외쳤다. 계속하자고. 이제 운명의 게임이 거의 끝나갈 듯하군. 거기로 가기 전 나는 경찰관 2명을 동원해서 미리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평상복을 입고 그 도박장의 현관문으로 와서 내가 미리 알려준 암호를 사용해서 안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문지기를 잡아서 입을 막을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역시적적할 응답의 초인종 신호를 알려줬다. 2층과 연결된 전기 초인종의 끈을 모두 3번 명확하게 잡아당기라는 지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문을 열어서 다른 경찰관들이 은밀히 안으로 들어오도록 돕고 이후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도박꾼들을 잡으라는 나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방문 바깥 계단참에서 대기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도박장의 뒷문 역시 면밀한 감시를 받은 동시에 주변에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단 한 가지의 두려움이 나를 망설이게 했다. 악당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불을 끄고 위조 지폐들을 모두 찢거나 버린 다음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출구를 통해 도망칠 가능성이 있었다. 그 사태가 일어나는 것만은 막아야 했다. 다시 게임이 시작되었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집중하고 있었던 예전 기억의 환상 속에서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권총이 손 근처에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나는 무엇이든 저지를 수 있는 악당들과 절박한 게임을 하는 중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심하게 문 쪽으로 다가가 약간 틈을 두고 열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마치 방금 전까지 도박장 안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소리가 다시 들리는지 확인하는 듯 행동했다. 계단과 계단참 전체에 경찰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본 순간 나는 즐거워졌다. 그들은 아주 조용히 시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나서 머톤 씨가 게임을 하고 있는 탁자 앞까지 걸어갔다. 최후의 판, 그리고 엄청난 재산이 걸린 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머톤 씨가 졌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창백한 얼굴을 들어 올렸다. 절망과 고통에 압도된 그가 비틀거리면서 악문 이 사이로 거친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샌드포드와 악당 친구들은 냉정한 태도로 약탈물을 긁어모으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지옥의 즐거움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런 악당들, 배신자들, 나쁜 자식들.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던 머톤 씨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앞으로 뛰어올라 샌드포드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 이런 악마 같은 자식. 당신이 나를 망친 거야. 나를 파멸시킨 거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지당하신 말씀. 그렇게 대답하면서 샌드포드가 희생자의 손을 밀쳤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는 매우 예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되었지. 찔찔거리며 쥐어짜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은 없다는 충고 정도는 남겨주지. 머톤 씨가 뻔뻔한 악당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과 분노의 표정을 지었다. 너무 빨리 행동하지는 않는 것이 좋아, 카르돈. 친구로서 나의 부탁이야. 내가 외치면서 위조 지폐 뭉치를 집어 올렸다.
머톤 씨가 동일한 판돈을 가지고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게는 명백하다고, 친구. 왜냐하면 여기 이 지폐들은 진짜가 아니거든. 이런 미친. 샌드포드가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노려보았다. 자네는 왜 자신의 귀한 목숨을 값싸게 희생하려고 하지? 그가 나를 향해서 돌진했다. 마치 위조 지폐와 나를 한 번에 낚아챌 듯한 기세였다. 나도 그만큼이나 빠르게 권총을 꺼내서 앞으로 겨눴다. 그러자 맹렬히 다가오던 그의 공격이 멈췄다. 방 안 사람들 모두가 나와 카르돈 근처로 몰려들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머톤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도대체 자신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놈한테서 지폐를 뺏어야 돼. 잠시 주춤했다가 활기를 되찾은 샌드포드가 소리쳤다. 저놈을 잡아. 칼로 찔러 그리고 목을 조르라고. 그래. 내 자신을 돌아봐라, 악당놈아. 내가 그와 동일한 분노와 감정을 담아서 소리쳤다. 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찰관들은 방 안으로 들어와서 임무를 수행하라. 바로 그 순간 방 안에 경찰관들이 가득 찼다. 갑작스러운 재앙에 당황하고 충격에 빠져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악당의 무리가 거의 저항도 하지 못하고 체포되었다. 몇몇은 무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그들은 모두 얌전하게 감옥으로 갔다. 샌드포드 또는 카르돈과 다른 한 명은 우리나라에서 영구 추방되었다. 나머지는 다양한 길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의 임무는 효율적으로 완료되었고 나의 상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나의 능력과 일처리 방식에 따뜻한 격려를 해줬다. 그리고 나는 승진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 직후 나는 런던 경시청 내 다른 부서로 배치되었다. 머톤 씨는 현금과 지폐, 보석, 금괴, 채권 등 모든 것을 돌려받았다. 그리고 끔찍한 경험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다시는 도박장에 출입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내가 머톤 씨와 그의 귀족 어머니를 구해낼 수 있었던 행운의 수사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들 모두 지극한 감사를 표시했다. 도박꾼 혹은 형사, 토마스 워터스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